출판 때부터 논란이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결국 1권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직 서점에서 판매가 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요, 이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면 제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하게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500만 원씩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어떤 현상금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어디다가 누구한테 지불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현상금이 아니고요. 네네네. 그 가처분, 저는 우리가 이제 소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갖다 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이 네. 지키지 않으면은 네. 이걸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네. 그래서 돈으로 아하. 이걸 안 지키면 하루에 500만 원씩 이 채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채권자 신청인들. 네. 이 5.18 대책위원회인가요? 네네네. 거기다 지급하라는 거죠. 제보하는 사람이 받는 건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죠. 네네, 아니죠. 알겠습니다. 책을 판매하는 사람도 사실은 벌금을 안 묻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책을 판매하는 장면을 목격해서 그 증거를 신고하게 되면 네. 출판사가 네. 결국은 500만 원을 5.18 재단이나 5.18 신고한 분들한테 5.18 이게 이 고소를 한 네. 당사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 어떤 내용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거였죠?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1권에 있는 곳이 첫 번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27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전남도청에 그대로 헬기 사격 그 흔적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그 다음에 전남도청 5월 21일 얘기입니다. 전남도청 앞 발포 직전에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가지고 계엄군이 사망을 했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하는 얘기죠. 그런 등등은 도저히 사실이 아니고 검찰 그동안에 쭉 조사에서도 한 번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두환 씨의 일방적인 그런 주장이어서 이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책은 팔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금 자서전이 3권 한 세트로 한 질로 되어 있는데 1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 2권 3권만 파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판매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알이 빠진 상태로 2, 3권만 팔리는 거잖아요. 저도 3권 갖고 있긴 한데요. 네. 그 1권 없으면은 2권, 3권이 그렇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1권 빠지고 나면 2권, 3권만 따로 보려고 하는 분이 있기는 좀 일반 독자 중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책 판매에 따른 인세에 대해서 지금 추징금 압류 신청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추징금 당한 게 2,205억 원입니다. 네네. 이 중에서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일가가 지금까지 낸 추징금이 1,151억 5천만 원입니다. 네네. 그 나머지 아직 한 1,000억 가량 남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회고록이 사실 인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또 이번에 이런 판매 금지를 당해서 인세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세가 발생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출판사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세 채권이. 요걸 검찰에서 압류하고 추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길중인 차장, 그러면 몇 권을 팔아갖고 그 추징금 1,053억을 갚을 수 있는 겁니까? 계산해보세요. 예, 지금 저게 한 권에 23,000원입니다. 23,000원 아까 한 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3권 원래 한 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1권은 못 팔게 됐으니까. 그렇죠. 2권만 팔 수 있죠. 그럼 46,000원이 계산이 되고요. 통상 인세는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 1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인세가 2, 3권이 팔리면 4,600원이니까 저거를 이제 지금 1,000억 원, 1,053억 5천만 원을 다 채우려면은 2,300만 세트. 대한민국에 그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한 2,500만 되거든요. 거의 모든 성인이 한 세트씩 사야지 추징금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거네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절반이 이 책을 다 사야 되는데요. 교과서도 그렇게 팔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 추징금 문제 오래전부터 논란이 계속돼 있었죠. 2013년도 9월인가요? 이때 당시에 완납을 약속했던 장남 제국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추징금 상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이 추징금 만료 시한이 2020년이에요. 그럼 얼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3년이잖아요. 네, 3년 남았어요. 3년 남은 기간 동안 1,053억 5천만 원. 글쎄요, 이게 지금 추징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아들이 나와서 분명히 저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게 왜 약속을 했냐면 2013년 6월에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연기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2020년까지. 그 법 통과되고 나니까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때 나와서 했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뭐 골프 치러 다니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 한 푼 없다고 계속 발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돈 낼 의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추징법 다시 한번 통과를 더 시켜야 돼요. 2020년까지 못 받을 것 같으면 더 추징을 해야 돼요. 끝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1,053억 원. 이거 보면요. 이때 당시 2013년도에 이 전두환 추징법 통과되면서 2020년까지 딱 돼서 야, 저때까지는 받아내겠지 했는데 세월 진짜 빠릅니다. 계속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한 6년, 7년을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저는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했던 짓을 생각하면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책임감 있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내야죠. 안 내고 있는 게 정말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벌금하고 추징금이 성격이 달라가지고 벌금은 안 내면 노역장 유치라고 하루에 뭐 황제 노역이란 말도 있지만 하여튼 그 전두환 대통령을 노역장 유치해가지고 교도소에 가두고 수 있는데 추징금은 그게 불가능해가지고 아주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저거 이제 그 추징법 통과한 다음에 열심히 찾았거든요. 원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신의 재산만 뺏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법이 전두환 추징법이 된 다음에는 가족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갔던 사람까지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게 앞으로도 사실은 추가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나올 재산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법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8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9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8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휴가철을 맞아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놀이 도중에 아버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좀 안타까운 사건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휴가철 바닷가에서 일어난 익사 사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고였습니까? 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의 사고. 처음에 알려졌을 때 사고는 그냥 갯바위에서 그 남편 되시는 분, 지금 사망하시는 분이 미끄러져서 익사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거죠. 그래요? 근데 같이 여행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들하고요. 전 부인이었어요. 이혼한 전 부인. 세 사람이 갖고 실제적으로 알아봤더니 4명이 갔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 보험 설계사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같이 여행을 간 거예요. 갯바위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라는 신고를 받아서 경찰에 출동해 봤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썰물 때 빠졌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썰물이 되면 실제로는 가슴팍도 안 오는, 그러니까 배 정도, 허리 정도에 오는 물로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익사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13억 원의 보험이 든 상태였고 조사를 해보니 아들이 강제로 아버지를 익사시켜서 20m 정도 바다 쪽으로 끌고 가서 마치 익사하신 것처럼 실수로 그렇게 사건을 조작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고 거기에는 13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끼리 여행 갔다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꾸민 사건이었다. 근데 이 현장 조사를 했던 경찰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눈여겨보고 조사를 했을까요? 경찰에게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진술을 하고 일치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모의 실험을 몇 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직원을
시신으로 해가지고 떠밀리는 실험도 해보고 구조를 하려고 안으로 옮겨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를 어렵게 여기서 옮겨놓은 거다. 옮긴 건 확실하다. 그래서 더 탐문을 했고 최종적으로 국과수에 현장 감식을 의뢰해서. 자,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같이 여행을 갔던 일행 중에 전 부인과 전 부인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 보험 설계사는 여기 왜 사건에 개입된 겁니까? 이 보험 설계사하고 네. 이번에 범행에 가담했던 전처, 네. 변모 씨죠. 하고 20년 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변모 씨 전처가 이 하소연을 한 거죠. 네. 우리 남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하고 네. 그러면서 음주하고 이 음주 가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음주 가무만 즐긴다. 네. 그래서 이 변모 전처와 이 보험 설계사와 아들이 이걸 보험에 든 다음에 이번에 사망자 있죠. 네. 피해자를 죽일 계획을 했다는 거죠. 6월 달에. 네. 그다음 한 다음에 또 한편으로 또 문제가 좀 묘했던 게 이 피해자가 이 보험 설계사를 좀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 바닷가에 놀러 가자 네. 해가지고 3명이 간 다음에 네. 이 아들이 90kg에 달하는 거구였죠. 아버지는 조금 체구가 왜소했고 네. 그 물속에 머리를 담궈서 익사시킨 다음에 그 사진을 갖다가 네. 그 보험 설계사 찍어가지고 마치 바위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그 사진을 경찰에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는데 이 보험 설계사가 일조를 했던 거죠. 네. 자, 일단 이 익사사고로 꾸민 그런 사고였지만 90kg에 달하는 거구인 아들이 왜소한 50kg 정도 되는 아버지를 익사시킨 그런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됐느냐? 이런 답이었습니다. 경제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한 뒤에도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족들은요, 이 사망하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에 꽤 많은 생명보험금이 들어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보험액을 가입했던 겁니까? 우선 보험 들은 개수가 15개나 되고요. 네. 그다음 월 납입 보험료가 230만 원입니다. 월 230만 원씩 예. 보험료를 냈군요.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이 한 1,000만 원이 훨씬 넘어도 한 달에 230만 원 보험금 힘들죠. 내기는 힘든데.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네. 그 이상한 이유로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네. 그다음 또 자기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납입하는데 보험 가입한 지 시간이 오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은 네. 일단 이렇게 의심을 보험 하게 사기를 의심하고 네. 이번 사건도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한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면이 있었지만 네. 거기에 더하여 이 보험 가입 경위, 보험금의 규모 이런 걸 볼 때 이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근데 더 한 가지는 이게 보험금 수령자를 네. 전처와 지금 사망에 이르게 한, 즉 살해를 한 아들 앞으로 해놨어요. 아하.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을 보험 설계사가 아마 그렇게 설계를 짠 것 같고 네. 여기 지금 수사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의심하는 것은 보험 설계사는 일정 부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일에 이렇게 도와준 대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일부를 받기로 약속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본인이 수급자가 되도록 보험을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아버지의 이 익사 사고인 줄 알았던 사고, 끔찍한 보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7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5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